제4장 테크니컬 다이빙 활동. 이번 장에서는 테크니컬 다이빙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일반적인 절차부터 감압 절차, 오버헤드 환경 다이빙, 제호흡기 다이빙, 솔로 다이빙 그리고 비상 절차까지 테크니컬 다이빙에서 실제로 많이 다루는 활동들을 정리해서 살펴볼 거예요. 다양한 테크니컬 다이빙 활동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개별 훈련 경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크게 6가지 주제와 마지막 복습 문제로 구성됩니다. 먼저 일반적인 다이빙 절차를 살펴보고 감압 절차를 단계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배울 거예요. 또 동굴이나 침몰선처럼 위에 구조물이 있는 오버헤드 환경 다이빙, 제호흡기 다이빙, 혼자 하는 솔로 다이빙, 그리고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까지 다룹니다. 이 모든 내용이 테크니컬 다이빙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원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은 테크니컬 다이빙의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하고 다양한 유형의 테크니컬 다이빙 활동에 대한 주요 고려사항, 위험 요소 및 절차를 나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다이빙 전 계획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팀원들이 오늘 다이빙 목표와 세부 내용을 충분히 상의해야 해요. 그리고 각자 본인의 세부 계획을 직접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체를 쓸지, 감압 일정은 어떻게 할지, 필요한 기체는 얼마나 되는지 미리 계산해둬야 하죠. 대부분의 스포츠 다이빙은 한 명의 짝과 함께 하지만 대부분의 테크니컬 다이빙은 팀으로 진행됩니다. 팀이 2명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인 경우가 많으며 팀 전체가 다이빙 계획과 실행에 참여해야 합니다. 브리핑 시간에는 다이빙 목표와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체 선택과 요구량이 적절한지도 체크합니다. 그리고 수중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분명히 정해야 해요. 수신호도 미리 맞춰보고 장비 사전 안전 점검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이런 준비가 특히 철저해야 합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버블 체크를 해서 기체가 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입수 과정에서 장비가 빠지거나 위치가 변한 건 없는지 살펴봐야 하죠. 모든 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라이트도 켜서 테스트합니다. 필요하면 공기 나누어 쓰는 연습도 바로 해줍니다.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이 과정이 생명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다이빙에서는 미리 세운 계획이 목표보다 항상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포인트에 도착하거나 일정 수심까지 내려가는 것이 목표라 하더라도 상황이 계획과 다르게 전개되면 목표를 포기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목표를 고집하다가는 위험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이빙 중에는 어떤 이유로도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원칙을 잊으면 안 됩니다. 기체 관리, 수심, 시간, 체온 등 모든 조건에서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사진 촬영이나 기록 달성 같은 부가적인 목적은 안전을 위협할 정도라면 즉시 포기해야 합니다. 다이빙 중에 불안감이 들거나 장비 작동이 평소와 다르거나 환경이 낯설게 느껴지면 그냥 기분 탓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수중에서는 직감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런 느낌은 실제 문제의 전조일 수 있으니 즉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상승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팀 다이빙에서는 팀원 중 누구든 다이빙 중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이 불안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했다면 전 팀이 함께 상승해야 합니다. 이 원칙이 지켜져야 팀원 모두가 서로의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이빙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감압의 개념에서 본다면 모든 다이빙은 감압 다이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이든 테크니컬 다이빙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다이버가 하강하면 수심이 깊어질수록 주변 압력이 증가합니다. 이 압력 증가로 인해 우리가 호흡하는 기체 속의 질소 같은 불활성 기체가 체내 조직에 더 많이 용해됩니다. 이 과정을 온게싱이라고 부르며 말 그대로 기체를 몸 안에 흡수하는 과정입니다. 반대로 상승하면 주변 압력이 줄어들면서 체내에 녹아있던 불활성 기체가 밖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프게싱입니다. 온게싱과 달리 오프게싱은 천천히 진행되어야 안전합니다. 너무 빨리 상승하면 기체가 조직과 혈액 내에서 기포가 형성되고 이는 감압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압 다이빙에서는 단순히 한 번에 수면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심에서 멈춰 단계별로 기체를 배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안전한 다이빙의 핵심입니다. 감압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다이빙 중 흡수된 기체량입니다. 하강하거나 수중 체류하는 동안 우리 몸은 불활성 기체, 주로 질소를 흡수하게 됩니다.
이 흡수량은 수심이 깊을수록 그리고 체류 시간이 길수록 많아집니다. 둘째, 감압 속도, 즉 상승 속도입니다. 상승할 때는 체내에 녹아있던 기체가 서서히 빠져나와야 합니다. 너무 빨리 올라가면 기체가 급격히 팽창해 기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수면에 도착했을 때 질소 농도가 거품이 형성되지 않게 허용 범위 이내가 되도록 상승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무감압 다이빙은 정해진 수심과 시간 안에서만 진행하는 다이빙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수면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면 단계적 감압 다이빙은 수심이 깊거나 시간이 길어서 중간에 감압 정지를 여러 번 하면서 올라와야 합니다.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대부분 이런 감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건 미 해군 감압표의 예시입니다. 보시면 특정 수심과 시간에 따라 어디서 몇 분 동안 감압 정지를 해야 하는지 나와 있어요. 이런 표를 참고해서 감압 계획을 세우는 거죠. 요즘은 대부분 다이브 컴퓨터가 계산해주지만 표를 읽을 줄 아는 건 테크니컬 다이빙에서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TDI는 불만 감압표 또는 미 해군 감압 테이블을 사용합니다. 부록 1에는 미 해군 또는 불만 감압표를 사용한 기본적인 다이빙 계획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140피트, 약 42m 수심에서 다양한 바닥 시간에 따른 여러 감압 프로필을 보여줍니다. 이 표를 보시면 수심 140피트에서의 잠수 시간과 감압 정지 여부가 나와 있습니다. 잠수 시간이 10분인 경우 무감압 한계 내에 있으므로 단계적 감압 정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의무적인 감압 정지가 필요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감압 정지가 없더라도 안전 정지를 3분 정도 하는 건 습관으로 들이는 게 좋아요.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여유 있는 기체 사용과 보수적인 접근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절대 최소 기준만 믿고 다이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한 번의 감압 정지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40피트 수심에서 15분 머무르면 20피트에서 2분간 감압 정지를 해야 하죠. 이건 최소한의 요구 조건이지만 실제로는 수온이 낮거나 다이빙 중에 운동량이 많았거나 다이버의 피로도가 높다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시간을 잡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압병 위험을 더 줄일 수 있고 다음 다이빙을 위한 체력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3번 이상의 감압 정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40피트에서 45분 동안 머문 경우 40피트, 30피트, 20피트에서 차례대로 정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번 나누어 감압하는 이유는 깊은 수심에서 장시간 머무르면 체내 질소가 많이 축적되기 때문에 한 번에 올라오면 버블 형성이 급격히 진행될 수 있어서예요. 그래서 각 수심 구간에서 충분히 시간을 주며 천천히 올라와야 합니다.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이런 감압 절차를 정확하게 지키는 게 생존의 기본입니다. 감압 다이빙 계획은 이런 감압 다이브 테이블을 기반으로 합니다. TDI에서는 미 해군표나 불만 테이블처럼 미리 인쇄되어 있는 테이블을 사용하던 때도 있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다이버들은 직접 맞춤형 테이블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스마트폰 앱 또는 다이브 컴퓨터의 플랜 모드를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수심, 시간, 기체 조합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미리 계산할 수 있어서 훨씬 유연하고 안전한 계획이 가능합니다. 다이빙 중에는 감압 계획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둬야 합니다. 그냥 테이블을 들고 가도 되지만 활자가 작아서 물속에서 보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다이빙 플랜을 슬레이트에 적어서 가져갑니다. 여기에는 계획된 수심과 시간에 맞춘 감압 스케줄뿐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갔거나 시간이 길어진 경우를 대비한 예비 스케줄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다이버들이 중복성을 확보하기 위해 2개의 완전한 기능을 갖춘 다중기체 감압용 다이브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감압 정지는 반드시 지정된 수심에서 해야 하고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라인이나 상승 라인 또는 리프트백과 릴을 이용할 수 있죠. 정지 중에는 기본적으로 최대한 몸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살짝 움직이는 건 괜찮지만 불필요하게 몸을 크게 움직이거나 장비를 만지는 건 피하세요. 이유는 격렬한 움직임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체내의 마이크로 버블이 더 빨리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TDI는 감압 다이빙을 위한 다양한 훈련 과정을 제공합니다.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과정에서는 산소 고함량 나이트록스를 감압 정지 중에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감압 절차 과정에서는 공기를 사용해 최대 45m까지 감압 다이빙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법을 배웁니다.
익스텐디드 레인지 과정에서는 최대 55m까지의 감압 다이빙을 다루게 되죠. 이런 과정들은 단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하나를 마치면 다음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오버헤드 환경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침몰선 통과, 또 하나는 동굴 통과입니다. 두 환경 모두 공통적으로 수면으로 바로 상승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장비와 절차, 그리고 숙련된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침몰선이든 동굴이든 오버헤드 환경의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수직 상승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둘째,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해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셋째, 입구를 지나면 주변에 자연광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서 완전한 어둠 속에서 다이빙을 해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작스러운 실트아웃이 발생할 수 있어 라이트가 있더라도 볼 수 없게 되어 시야가 완전히 가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동굴은 형성이 오래 걸리고 구조가 안정적이어서 비교적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침몰선은 부식, 파손, 파도와 조류의 영향으로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또 침몰선 부근은 얽힘 위험이 특히 큰데 버려진 낚싯줄과 그물 그리고 침몰선 자체의 케이블과 전선이 다이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몰선 침투 시에는 장비가 수중에서 몸에 딱 붙게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줄에 엉키지 않도록 정리 배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오버헤드 환경에서 얽히는 상황이 생기면 가장 중요한 건 즉시 멈추는 것입니다. 괜히 몸을 비틀거나 팔을 휘두르면 오히려 더 엉켜버립니다. 우선 멈추고 천천히 뒤로 빠져나오려고 하세요. 시야에 걸린 부분이 보이면 손으로 풀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절단 도구를 사용합니다. 상황이 심하면 BC를 벗어서라도 걸린 부분을 제거해야 하고 이때 버디가 옆에서 지원해주는 게 필수입니다. 오버헤드 환경에서는 정말 쉽게 방향 감각을 잃을 수 있습니다. 동굴은 구조가 랜덤하고 침몰선은 부식되거나 해양 생물로 덮여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렵죠. 게다가 침몰선이 옆으로 누워 있거나 뒤집혀 있으면 더 헷갈립니다. 실트가 일어나거나 라이트가 고장나면 시야가 차단되고 결국 길을 잃거나 갇힐 위험이 커집니다. 침몰선과 동굴 다이빙에서 내부에 진입할 때 릴은 필수입니다. 릴 라인은 시각적인 기준뿐 아니라 촉각으로도 방향을 확인할 수 있죠. 입구 바깥과 안쪽에 확실히 고정하고 릴을 가진 사람이 팀을 이끌어야 합니다. 라인은 낮고 옆으로 배치해 팽팽하게 유지해야 하고 중간중간 추가 고정 포인트를 만들어야 안전합니다. 나갈 때는 릴을 가진 버디가 마지막에 빠져나와야 라인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오버헤드 환경은 빛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강력한 주라이트와 최소 2~3개의 백업 라이트가 필요합니다. 캐니스터 타입은 밝기와 배터리 지속시간이 좋아서 주로 사용됩니다. 라이트는 생명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트는 조금만 부력이 흐트러져도 쉽게 흩날립니다. 그래서 완벽한 부력 조절과 적절한 킥 기술이 필요합니다. 침몰선 내부에서는 녹가루까지 떨어져 시야를 더 악화시킵니다. 호흡 중에 내쉰 기포가 천장에 닿아 먼지를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한번 실트가 발생하면 물의 흐름이 적어서 오랫동안 시야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TDI 어드밴스드 침몰선 과정은 말 그대로 빛이 전혀 안 들어오는 침몰선 내부까지 들어가는 훈련이에요. 단순히 외부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내부 구조를 파악하고 라인을 설치하고 혹시 비상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나올지까지 다 배웁니다. 이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SDI 어드밴스드 어드벤처 다이버와 SDI 침몰선 다이버 스페셜티 자격이 있어야 해요. TDI 캐번 과정은 동굴 입구 근처 그리고 자연광이 들어오는 범위에서 하는 다이빙이에요. 오버헤드 환경에 처음 들어가 보는 분들이 기본기를 배우기에 좋은 과정이죠. 여기서 라인 사용하는 법, 비상 절차, 팀원 간 신호 주고받기 같은 기본 기술들을 익힙니다. 사전 자격은 오픈워터 다이버면 됩니다. TDI 인트로 투 케이브와 풀케이브 과정은 빛이 닿지 않는 구역까지 들어가지만 메인라인만을 따라 이동하며 거리와 깊이에도 제한이 있어요. 그러나 TDI 풀케이브 과정에서는 그 제한을 넘어 복잡한 통로와 라인과 라인을 넘어가며 장시간 다이빙 계획까지 배웁니다. 쉽게 말해서 인트로는 입문 단계, 풀케이브는 좀 더 상급 전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통적인 개방식 스쿠버는 호흡할 때마다 실린더에서 기체를 꺼내 쓰고 내신 공기는 바로 수중으로 버립니다. 구조가 단순하고 신뢰성이 높지만 깊이 들어갈수록 기체 소모가 커서 많은 양의 실린더가 필요합니다. 제호흡기란 폐쇄식 스쿠버 시스템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내쉰 공기를 그냥 버리지 않고 다시 정화해서 재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작동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내쉰 공기를 다시 모아서 이산화탄소 제거 필터를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부족한 산소를 보충해 다시 호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기체 사용 효율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일반 개방식 스쿠버에서는 숨을 내쉬면 기체가 그냥 수중으로 버려지지만 제호흡기는 거의 모든 기체를 다시 사용하니까 같은 양의 기체로 훨씬 오래 다이빙할 수 있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순환 시스템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장비 점검과 유지 관리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은 실수나 고장이 생겨도 바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사용 전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호흡기 다이빙의 실용적인 장점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먼저 제호흡기는 더블 탱크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더블 탱크를 메고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상에서 상당히 무겁죠. 게다가 가밤용 스테이지 탱크들까지 더하면 무게가 상당합니다. 물론 제호흡기도 종류에 따라 무게가 상당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제호흡기들은 더블 탱크와 감압용 탱크들을 합한 무게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지상에서 장비를 운반하거나 착용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실린더 교체 없이 여러 번 다이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개방식 장비처럼 다이빙 후에 공기나 혼합기체를 다시 채우는 번거로움이 적습니다. 기체 소모가 훨씬 적기 때문에 실린더에 기체를 한번 충전하고 여러 번 연속 다이빙을 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배출 기포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제호흡기는 호흡한 기체를 회수하고 정화해서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입에서 기포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중 생물 촬영이나 관찰할 때 기포 소리 때문에 생물들이 도망가지 않게 도와줍니다. 또한 일부 오버헤드 환경, 예를 들어 동굴이나 침몰선 내부처럼 공간이 제한된 곳에서도 기포로 인한 시야 방해나 위험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폐쇄식 제호흡기, 즉 SCR은 주로 기계식 구조를 사용합니다. 전자제어 방식이 아니라 비교적 단순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또한 작은 나이트록스 실린더를 사용하여 나이트록스를 느리고 일정한 유량으로 호흡 순환계에 주입하여 산소를 보충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반폐쇄식 제호흡기는 혼합기체의 조성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다만 다이버의 운동량 변화에 따라 성분이 다소 변하며 사용하는 나이트록스 성분에 따라 수심이 제한되는 등 완전 폐쇄식 제호흡기에 비해 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완전 폐쇄식 제호흡기, 즉 CCR입니다. 이 장비는 내부의 센서와 전자 제어 장치를 갖추고 있어서 자동으로 산소 농도를 맞춰줍니다. 보통 두 개의 작은 실린더가 있는데 하나에는 산소를 충전해서 호흡 중 소모되는 산소를 보충해주고 다른 하나는 희석기체를 충전합니다. 희석기체로는 예를 들어 공기를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할 때 산소 농도를 적절하게 낮춰주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완전 폐쇄식 제호흡기 장비의 특징 중 하나는 산소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다이빙하는 동안 변화되는 수심에 따라 산소와 공기를 자동으로 적절하게 혼합하여 각 수심에서 최상의 나이트록스를 호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심도 다이빙에서는 헬륨을 이용하여 트라이믹스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제호흡기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설계 방식이나 기능이 모델마다 차이가 크고 사용 절차도 다를 수 있어요. 또 아무리 좋은 장비라도 관리와 유지보수를 소홀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본인 장비의 특성을 제대로 알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해주는 게 필수입니다. 반폐쇄식 제호흡기, SCR과 완전 폐쇄식 제호흡기, CCR 모두 장비별로 별도의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두 과정 모두 기본적으로 나이트록스 다이버 자격이 있어야 수강할 수 있고 완전 폐쇄식 제호흡기 과정은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과정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즉, 기체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솔로 다이빙은 말 그대로 혼자 다이빙을 하는 건데요. 그만큼 자기 완결성이 높아야 합니다. 장비가 완벽히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개인 기술도 충분히 숙련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마인드셋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죠. 테크니컬 다이빙에서 강조하는 안전 원칙들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솔로 다이빙이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특히 심해 다이빙이나 감압 다이빙처럼 위험도가 높은 활동과 함께하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침몰선 안으로 들어가거나 동굴에 진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단독 다이빙이 사고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솔로 다이빙에서 꼭 갖춰야 할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먼저 상황과 환경에 맞는 장비를 고를 줄 알아야 하고 기체 공급 시스템을 반드시 이중화해야 합니다. 다이빙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수중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수중 길찾기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혼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죠. 자기 완결성이라는 건 솔로 다이버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사실 모든 다이버가 목표로 해야 할 역량이에요. 설령 혼자 다이빙할 생각이 전혀 없더라도 솔로 다이빙 교육을 받으면 위기 대처 능력과 장비 의존도를 스스로 조절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전체적인 안전 수준이 올라가죠. SDI에서 운영하는 솔로 다이버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들으려면 최소한 어드밴처 다이버 자격이 있어야 하고 로그북에 기록된 다이빙 횟수가 100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이미 충분한 경험이 있는 다이버만이 수강할 수 있는 고급 과정입니다. 다이빙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장비가 고장 날 수도 있고 더 흔한 경우는 다이버의 실수죠. 사실 따지고 보면 많은 장비 고장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청소, 부품 교체를 소홀히 하면 문제가 쌓여서 사고로 이어집니다. 문제에 대비하려면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각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응 방법을 하나씩 정해두세요. 그 다음 이 대응 절차를 물속에서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이빙 전 준비할 때는 이런 대응 상황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면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비상 상황에 대응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단순화입니다. 다이빙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동시에 떠올리면 판단이 흐려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예를 들어 공기 공급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동시에 조류 변화나 장비 이상까지 한꺼번에 고려하려고 하면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1차 대응 방법이 실패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로 간주하고 별도의 해결 절차를 즉시 적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혼란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다이버가 사전에 대비해야 할 대표적인 문제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째, 마스크 분실이나 파손은 시야 확보와 호흡 모두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비 마스크를 준비하거나 마스크 교체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 호흡기 고장은 즉각적인 기체 공급 차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백업 호흡기 사용법과 전환 속도를 숙지해야 합니다. 셋째, 얽힌 문제는 그물, 로프, 동굴 안의 돌출물 등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절단 도구를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해야 합니다. 넷째, 계획 수심이나 시간의 초과는 감압 계획 전체를 변경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다이브 컴퓨터와 타이머 확인 습관이 필수입니다. 다섯째, 라이트 고장은 특히 어두운 환경에서 치명적이므로 반드시 2~3개의 백업 라이트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섯째, 부력 조절기 고장은 상승과 하강 모두의 위험하므로 수동 부력 조절 방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또한 기체 부족, 상승 라인 미확보, 시야 완전 차단은 모두 심리적 압박을 크게 주기 때문에 이를 가정한 시뮬레이션 훈련이 필수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테크니컬 다이빙의 여러 핵심 주제를 다뤘습니다. 먼저 일반 절차에서 기본적인 계획 수립과 안전 원칙을 익혔고 단계별 감압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상승하는 절차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오버헤드 환경 다이빙에서 동굴, 침몰선, 얼음 및 환경의 위험성과 준비 절차를 다뤘고 제호흡기 다이빙을 통해 기체 효율성, 장비 특성, 사용 조건을 학습했습니다. 또한 솔로 다이빙의 자기 의존성과 준비 방법 그리고 비상 절차를 통해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의 대응 전략을 연습했습니다. 이제 복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다이빙 목표는 항상 다이빙 계획보다 우선한다. 맞는가 틀리는가? 정답은 틀림입니다. 다이빙 목표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다이빙 계획보다 우선시될 수 없습니다. 계획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세운 것이고 목표는 그 계획 안에서 달성해야 합니다. 목표를 위해 계획을 무시하면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항상 계획이 우선입니다. 2. 다이버 안전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맞는가 틀리는가? 정답은 맞음입니다. 다이버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계획 변경이나 즉각적인 다이빙 종료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3. 무언가 잘못된 것 같으면 실제로 잘못된 것이며 계획된 비상 대응 절차를 즉시 실행해야 한다. 맞는가 틀리는가? 정답은 맞음입니다. 수중에서 무언가 잘못된 것 같으면 실제로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직감은 경험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지체 없이 사전 대비 계획, 즉 비상 절차를 실행해야 합니다. 4. 다이빙을 중단하거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을 누가 내릴 수 있는가? 정답은 모든 다이버 누구나입니다. 다이빙을 중단하거나 방향을 돌리는 결정은 팀 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라도 불편함을 느끼면 즉시 상해 후 다이빙을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다이브 테이블에서 3m에서의 감압 정지를 지정한 경우 실제로는 3m와 6m, 즉 0피트와 20피트 사이 어디에서든 정지를 해도 기체 배출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맞는가 틀리는가? 정답은 틀림입니다. 감압 정지는 지정된 수심에서 수행해야 하며 3m로 지정되었다면 그 수심에서 정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감압정지 수심을 3에서 6m 범위에서 임의로 변경하면 감압 효율이 떨어지고 감압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6. 테크니컬 다이버는 슬레이트에 계획된 수심과 시간에 따른 감압 스케줄뿐만 아니라 어떤 수심과 어떤 시간의 스케줄도 기록해야 하는가? 정답은 더 깊은 수심 그리고 더 긴 시간입니다. 테크니컬 다이버는 다이빙 전 슬레이트의 계획 수심 시간뿐 아니라 예상보다 더 깊거나 오래 머무를 경우에 대비한 감압 스케줄까지 적어둡니다. 이렇게 하면 계획하지 않은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7.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변화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오버헤드 환경은 무엇인가? 정답은 침몰선입니다. 침몰선 환경은 구조물 붕괴, 조류 변화, 시야 악화 등 변수가 빠르게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입 전 최신 상태를 파악하고 위험 변화를 항상 주시해야 합니다. 8. 침몰선과 동굴 내부에서는 바닥이 종종 어떤 층으로 덮여 있으며 이는 다이버의 접촉이나 핀킥으로 휘저어질 경우 시야를 순식간에 차단할 수 있다. 정답은 실트입니다. 침몰선이나 동굴 내부의 바닥에는 실트가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트를 건드리면 시야가 제로에 가까워져 방향 감각을 잃을 수 있으므로 핀킥이나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는 수영 기술이 필요합니다. 9. 침몰선 침투와 동굴 다이빙 모두에서 가장 큰 위험은 방향 감각을 잃고 어떤 상태가 되어 내부에 갇힐 수 있는가? 정답은 길을 잃음입니다. 침몰선이나 동굴 다이빙에서 가장 큰 위험은 길을 잃는 것입니다. 방향 감각 상실로 출구를 찾지 못하면 기체 부족, 패닉 등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 침몰선과 동굴 다이버는 시각적, 촉각적 기준점으로 라인을 설치하기 위해 무엇을 사용하는가? 정답은 릴입니다. 침몰선과 동굴 다이버는 릴을 사용해 라인을 설치합니다. 라인은 시각적, 촉각적 기준점 역할을 하며 비상 상황에서 출구로 복귀하는 유일한 길잡이가 됩니다. 11. 제호흡기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면 어떤 형태가 있는가? 정답은 완전 폐쇄식, CCR과 반폐쇄식 SCR입니다. 제호흡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완전 폐쇄식과 반폐쇄식입니다. 폐쇄식에서는 호흡한 기체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이산화탄소가 흡착제에 의해 제거된 뒤 필요한 만큼의 산소가 보충되어 계속 순환합니다. 이를 통해 기체 소비가 매우 효율적이고 기포 발생이 최소화되어 수중에서 은밀성과 체류 시간이 크게 향상됩니다. 12. 다이버가 배출한 호흡기체에는 대사 작용의 부산물인 무엇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제호흡기에서 흡착 필터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제거되는가? 정답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인체는 산소를 소비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제호흡기에서는 배출된 기체 속 이산화탄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호흡곤란, 의식저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프노라임과 같은 흡착제가 카니스터 안에서 이산화탄소를 화학적으로 흡수하여 제거합니다. 따라서 흡착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이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높아집니다. 13. 수심이 변해도 산소의 부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제호흡기 종류는? 정답은 완전 폐쇄식 제호흡기입니다. 완전 폐쇄식 제호흡기는 다이버가 설정한 목표 산소 부분압을 전자 센서와 제어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부족할 경우 자동 또는 수동으로 산소를 주입합니다. 이 방식은 수심 변화에 따라 산소 비율이 자동 조절되어 최적의 혼합비를 유지하고 감압 효율을 높입니다.
14. 모든 테크니컬 다이빙 활동에서 솔로 다이빙은 항상 적합하다. 맞는가 틀리는가? 정답은 틀림입니다.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위험 요소가 많아 문제 발생 시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버디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솔로 다이빙은 장비 고장, 기체 고갈, 방향 상실 등의 상황에서 생존 가능성을 크게 낮춥니다. 일부 고급 다이버는 특별한 훈련 후 솔로 다이빙을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테크니컬 다이빙 표준 절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5. 테크니컬 다이버는 장비, 개인 기술, 그리고 사고 대응 태도의 측면에서 다이빙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무엇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가? 정답은 비상 상황, 영어로는 contingency입니다. 테크니컬 다이버는 장비 고장, 기체 관리 문제, 시야 상실, 강한 조류, 팀원 이상 상황 등 다양한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철저한 사전 계획, 비상 절차 훈련, 예비 장비 휴대 등이 필수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